최민희 전 국회의원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도 같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일단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그런 상징성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 검증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게 초대 공수처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검찰의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공수처 검사가 40명? 검사는 20몇 명? 25명 정도 되죠.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공수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예. 같이 규정해 나간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질문에 고만고만한 답변이 오가네요. 지금까지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에 강한 집단들이 있는데 제일 강한 집단이 정치인,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교수, 시민단체, 예.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군이 좀 교수군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과연 김진욱 후보자는 어느 군에 속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공무원군이기도 하고 교수군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자기 자신은 법조인 즉 학자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학자적 자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낙마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법학자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법학적 자질에 대한 결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일이긴 한데요. 예.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패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네. 건데 지금 한 시간 정도 봤지 않습니까? 봤을 때 예.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은 상당히 원칙론자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결백성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남짓이지만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올와 나싱이 될 수가 있다. 전부 또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뭐냐 그러면 공수처장에 대해서 상당히 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예. 반면에 학자적 자존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건이 부담스러운 그런 공수처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안 때마다 항상 주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두 발언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4가지 다가 헌법적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의 대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권 친화적이가 적법 절차의 원칙이 헌법상의 또 대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적법 절차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 적법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차적 수단으로 이것을 적법 절차를 이용하느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형사법 체제의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실체적 진실과 그다음에 적법적 절차 이것이 양대 산맥축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적법 절차가 헌법에 가진 대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의 모범을 보이겠다. 이건 현재 헌법재판소 출범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아주 강력한 자기 소신에 대한 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모두 발언 그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 쪽에서는 앞으로 오후에 어떤 진행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야당이 여기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을 얻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총평을 한번 들어봤는데 질의응답을 이제 저희가 보니까 중립성, 수사 능력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점이 좀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야당 추천목 2명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추천위원회 추천을 지연시킴으로써 다시 공수처의 실질적 가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질문한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해서 그걸 묻잖아요. 야당이 위원 추천을 안 해도 5명으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말하자면 검사 뽑을 거냐 이걸 집요하게 물었어요. 근데 예. 그걸 사실 물으면 안 되죠. 야당이 또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을 걸어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예. 그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문현답인 거죠. 우문의 그 원칙적인 답변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중립성이나 독립성 부분은 그걸 입으로 말하면 입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이딴 수사들이 문제가 된 것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중하게 수사하랬지. 살아있는 권력이 권력형 비리도 안 저질렀는데 마구잡이로 수사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그런 수사 행태나 이런 것이 과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진욱 내정자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의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명도 저는 저 청문회 자리에 섰을 때 예. 청문회 자리에 선다는 건 일단 공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공무원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공직자 후보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문정 검사가 얘기하는 검사들의 비리가 모여있는 황금어장을 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공수처 출범에 의미가 있냐 없냐가 결국은 초반에 판가름 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이 국민의힘 야당 쪽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세 이 부분은 뭐 불어보도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 이 공수처 설립에 대한 위헌 소송이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패싱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다시피 이번 공수처장 청문회에는 여야가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 김진욱 후보자로부터 뭔가 모르게 확실한 어떤 답을 얻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실제적으로 지금 옵티머스 사건이라든가 주요 전국의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첩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만약 이첩권을 행사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정쟁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김진욱 후보자는 지금까지는 일종의 이제 헌법재판연구관이라든가 소위 그 연구자적 입장에서 있었다 보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정치적 소용돌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오후에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관건이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수사 검사들의 배치라든가 그다음 처장에 대한 임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일 날 신년사가 있었고 이후에 어제 기자회견 100분을 예상을 했는데 20분이 훌쩍 지나서 120분 동안 각본 없는 그런 진행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중요한 현안들 그리고 예. 연초를 뜨겁게 달궜던 사면론 등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구획을 정리한 그런 신년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야의 반응을 늘 보면 여당은 늘 그렇고 야당은 늘 그래서 사실 별 관심이 안 가는 이런 건데, 그것부터 탈피해야 정치가 좀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통의 내용이 국민의힘이 뭐 어떤 부분은 동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소통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얼뜻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대안을 좀 제시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되게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안과 대안이 맞붙으면 말과 말보다는. 그래서 좀 평가가 되게 아쉬웠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 뭐 한마디로 추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한 대로다. 네. 그다음 굉장히 심심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드라마가 없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소통을 했죠. 소통을 했는데 소통의 방법과 그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님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냐 그러면은 소통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원웨이냐 투웨이냐, 일방이냐 쌍방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상방에 대한 개념을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거라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청문회 이런 기자회견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명확성, 그다음 간결성, 논리성입니다. 네. 이런 세 가지를 대통령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계라고 문제라는 거죠? 문제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동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제 이 방향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적 소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간결성 있게 명확하게 이야기했느냐 이런 부분은 오히려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실수를 했다.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통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헬렌 토마스라는 기자 아시죠? 백악관 출입 기자. 네. 예. 아주 유명한 기자. 헬렌 토마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은 뭐 충분히 이해되고 그에 대한 노력도 충분히 높이 살만합니다만 예. 기자들의 질문 내용이 그다지 소위 말하자면 엣지가 있지 않았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국민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제대로 질문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먼저 문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청와대 쪽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안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면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신중하지만 단호한 답변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들으셨습니까? 하신 거네요. 아까 기준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래서 일단 사면 부분은 다들 의아했던 부분이 1월 1일에 왜 이 사면론을 제기했을까 예, 이낙연 예. 대표가 이게 다 네. 의아스러웠잖아요. 왜냐하면 1월 1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발표됐는데 왜 사면론을 띄웠을까? 뭐 이런 의구심을 다 가졌습니다. 예.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신 답은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이었어요. 지금은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두 분 대통령의 사정, 현실적 전 대통령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언젠간 결단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르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네. 일단 사면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예. 이 사면에 대한 부분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어쨌든 여권에서 제일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도 신년 벽두에 쏘아 올린 것이거든요. 네. 그 당시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 얘기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절대 권한인데 저 과연 청와대와 협의 없이 나타날 것이냐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의 의문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천 말로 여름 간보기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권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것을 뭐 갑자기 진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여권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 3이라는 카드는 정치적인 효과성,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제 적절할지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놓고 이것도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용서를 전제로 해야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반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사면은 일반 사면도 있고 특별 사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사면도 마찬가지 용서를 전제로 사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절대적 권한을 줬다는 것은 공감되기 전에 대통령 권한으로서 대통령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통합이 필요하다면 사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전제로 어떤 단서를 달고 사면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저는 야당의 태도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 사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낙연 대표님 맞으세요. 그런데 애초에 사면에 자락을 깐 건 김종인 위원장이세요. 만약에 연말에 사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셨다면 그건 정말 맥락이 없고 뜬금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야당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좋다, 사면하자 이게 아니라 니네가 얘기했으니까 당신들이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런 태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면 두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사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야당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이낙연 대표가 사면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당 대표가 사면을 하지 않는데 왜 국민들이 반대할까? 민심이 처음에는 5대5였는데 사면에 대해서 점차 갈수록 6대4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지 저는 여당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언제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삼성에게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게 그 선고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사유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사과하지 않고 반성 안 하면 그건 대법원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이상했던 게 이번에 야당의 태도고 그중에서도 MB와 가까운 그 정치인께서 왜 반성을 요구하냐? 반성하셔야죠. 그게 그 반성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국민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요. 대법원 선고에 승복하신다면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되고 예. 승복 안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야당은 맨날 얘기하면 그 법과 원칙 말씀하시면서 대법원 선고에 불복하시나?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일어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야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 이 부분들은 왜 그냥 그대로 봐뒀느냐. 그럼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인사 전횡이라든가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절대적인 인사권자였었고 여기에 인명권자인데 여기에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느냐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본다면 사실 국민의 검찰총장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이야기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사안 자체가 더욱더 확산되는 것, 또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는 것을 좀 더 이제는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진화성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짚어야 될 부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대한 확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네. 결국 제도 속에 있는 검찰총장이고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라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정치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예.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감사원과 검찰은 본래 그런 조직이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검찰이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무리하다고 보여도 그 의도를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도세자가 나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팩트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그 분위기, 조건상 어땠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자꾸 윤석열 총장이 국민 하면서 본인이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같이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 검찰총장의 권위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맞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행위, 검찰총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의 시각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검찰총장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공공연하게 국민 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아보겠다라는 단어 때문에 예. 현실 정치에 뛰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신을 넣어서 여론조사하는 걸 막질 않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냐 마냐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만두면 야당의 후보로 나서나? 이러면 그가 하는 모든 수사를 누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예.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면죄부를 주면서 동시에 그래서도 안 된다. 예. 검찰총장이 미래의 정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바둑의 고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죠. 크게 투기 억제, 공급 확대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공급 확대, 그다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4년 내내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뭐 대통령이 이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질문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집값들이 9억, 1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대출을 규제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말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통령 기자회견은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예상 질문을 가지고 소위 도상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부동산 문제는 불어보듯 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답변을 했다는 것은 즉 관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책임 회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공급에 대한 문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현미 장관이 집을 빵에 비유를 했어요. 뭐 하루 저녁에 찍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야기했는데 공급에 대한 문제, 아파트를 갑자기 찍어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공공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건 설 전에 이제 변 장관이 발표한다고 이렇게 네, 언급을 그렇죠. 하던데요. 이 공공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네. 뭐 서민 입장이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수요와 공급을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 즉 예.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세금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동산 문제는 예. 이게 부동산으로만 풀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 부동산에는 사실 유동자금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또 교육 문제까지 얹혀져 있고 지역균형 발전도 고려돼야 되고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야당은 양도세 완화해라, 규제 완화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하면 어떤 시기를 정해서 완화하거든요. 그 시기 이전에 돈 낸 사람들, 양도세 낸 사람들 어떡합니까? 네. 거기에 또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약에 양도세를 완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은 주택대출을 쉽게 주택대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A라고 답하건 B라고 답하건 더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인 대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 하물며 저 같은 일개 아줌마도 공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택이 싸게 공급되길 다 바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투기를 억제해야 하는 거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투기 억제책은 세금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급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공급 문제가 심각한 건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급 대책을 세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도 혜택을 못 봐요. 한 5년 후에 다음 정부 중반기 이후에 혜택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차가 있다는 점,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신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그 투기 억제는 즉시 시행할 수 있잖아요. 법만 통과되면 1, 2년 안에. 근데 공급은 대책을 세워도 4, 5년 만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예. 사실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 북한과의 관계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정도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확 닫아놨다는 느낌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그 대통령도 비대면 형식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좀 다시 또 따뜻한 봄 같은 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여권의 반응들을 보면은 원래 내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제 4차 정상회담인가요?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걸 의지가 읽히죠. 예. 서른 의원도 그렇고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를 아주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뭐 대통령께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대해서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런 의지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어제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한미 군사연합 훈련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예. 이런 부분은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본다 협의를 그러면 하겠다? 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겠다. 여기에 대해서 자리를 갖게 하자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국민적 정서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들이 뭐 환영하는 쪽도 있겠습니다만 비판하는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일단 뭐 특등 모조리부터 시작해서 북한 쪽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도 여기 방어적 훈련이고 연례적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과연 미국 측하고는 이 부분이 협의되고 이야기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조차도 북한이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안보권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과연 그럼 특등 모질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아무리 뭐 한민족 한동포라 그러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국가의 안보에 대한 자주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정서가 또다시 갈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점에서 대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낭만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북 관계처럼 엄중한 게 없어요. 그게 엄중한 이유는 국내적인 문제라면 국내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대북 관계, 통일이나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는 고차 방정식이에요. 우선 남북한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북미 관계와 연동되어 있고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베풀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착화시켜 놓고 계속 북미 관계 풀리기만 기다리면 그러면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저 인내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은 폄훼만 할까?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가느냐, 전쟁을 불사하고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평화의 길로 가려고 참고 인내하는 게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야당이나 일부 보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못마땅한가?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특등 머저리 같은 말을 하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로 가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외교 언어로 그따위 말을 합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만약에 박근혜 정부를 향하여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똑같아요. 어떻게 주권 국가에 대해서 똑같이 유엔에 가입해 있는데 그따위 말을 하냐. 이렇게 더 비난해야 되는 게 야당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당은 오히려 관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이럴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멋있게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하고 우리는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노력을 지지한다 한마디만 하면 북한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은 좀 그 평화 문제와 외교 문제와 좀 이런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부분은 국회와 정치권이 한마음 한목소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